이 할아버지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한 거지 소년이 백만장자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간 최고의 의료진도 포기한 환자를 길거리 아이가 치료할 수 있다는 황당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인생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켜 꼬마야 줄 서.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성병원 입구에 울려 퍼졌어요. 낡은 옷을 입고 먼지 묻은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은 원하지 않아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연은 얼어붙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감히 그녀 가족의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15년 동안 수연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실험적인 치료에 수억 원을 썼어요. 모두 헛된 노력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거리의 아이가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녀가 경비원을 부르려던 찰나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년 넘게 움직임 없이 무감각하게 지내온 그녀의 아버지 재성이 천천히 손을 들어 소년에게 손짓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에게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은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던졌어요. 때로는 희망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줬죠. 수연은 세브란스 병원의 넓은 로비를 가로질러 아버지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지만 15년 동안 이곳을 드나들며 이미 그 냄새에는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명품 가방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것들조차 그녀의 깊은 좌절감을 가리지는 못했어요. 오늘도 결과는 같군요, 김 선생님. 수연은 방금 상담을 마친 의사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15년. 국내 최고의 병원들, 일본, 미국, 독일의 권위 있는 의료진과의 상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치료법 시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회사 회장이었던 재성은 이제 자신의 몸 대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휠체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1월의 차가운 공기가 병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왔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더 단단히 덮어주었습니다. 재성의 텅 빈 눈빛은 그가 정신적으로 이미 포기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때 강인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과 무표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갑작스럽게 침묵을 깨뜨렸어요. 수연은 짜증스런 시선을 들어 올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약 12살로 보이는 마른 소년이 서 있었어요. 그의 옷은 낡고 때가 묻어 있었으며 낡은 샌들을 신는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자신감과 확신이 빛나고 있었어요. 비켜 꼬마야. 우리한테 구걸할 생각이라면 시간 낭비야. 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소년이 똑똑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연은 소년을 무시하고 휠체어를 돌려 출구로 향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들어 휠체어를 멈추게 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재성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예요, 김민호요. 수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길거리의 더러운 꼬마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감정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망설이게 만들었어요. 민호는 재성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 진심이에요. 그 순간 재성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수연은 아버지와 소년 사이를 날카롭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병원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혔어요. 소년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이런 황당한 대화는 지금 당장 끝내겠어요. 아버지, 가야 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그녀는 소년에게 돌아서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에게 거짓 희망을 주다니. 너 같은 꼬마가 무슨 의술을 안다고. 민호는 움어들지 않았어요. 그의 작은 몸은 긴장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재성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배운 방법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있다는 걸 봤어요. 수연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어요. 들어봐 꼬마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만났어. 수십억 원을 치료비로 쓰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 그런데 내가 무슨... 수연아. 재성의 쉰 목소리가 딸의 말을 자르며 울렸어요. 이것은 수년 만에 그가 자발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 이상한 광경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경비원도 슬슬 그들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 아이는 그냥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수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 할머니 영혼의 맹세예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한다면 지옥에 가도 좋아요. 경비원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박 사장님? 수연은 곧바로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네요. 경비원이 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재성이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어요. 괜찮아요. 이 아이는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눈을 꾹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서 끝내고 싶었어요. 민호야, 맞지?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해. 내가 뭘 제안하든 우리는 관심 없어.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요. 수연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휠체어를 돌려 출구로 향했어요. 병원 밖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인 태식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와 재성을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왔어요. 차 안에서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미친 날이네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여전히 병원 입구에 서 있는 소년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수연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관심.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진심인 것 같았소. 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이 백미러를 통해 둘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연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사기꾼이죠. 서울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수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이 만남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표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5년 동안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치료법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거리의 아이가 한마디 말로 그의 관심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수연의 가슴 속에 익숙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분노,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소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아저씨를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재성의 대저택은 그의 과거 영광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물이었어요. 대리석 기둥과 정교한 조각들이 장식된 이 집은 한국의 경제 발전 시기에 지어진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웅장한 집은 감옥과도 같았어요. 사고 이후 저택 전체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개조되었지만 그 화려함은 거주자들의 고통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리무진에서 내려 아버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가정부와 간병인들이 서둘러 그를 맞이했지만 재성은 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병원에서 만난 소년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오늘은 좋아하시는 삼계탕이에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식욕이 없구나. 내 방으로 데려다 주렴.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간병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병인이 재성을 그의 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전 그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책상에 앉은 수연은 노트북을 열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말이 황당무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확신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거리의 아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녀의 전화가 울렸어요. 박 사장님, 정태식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식 씨? 그 아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병원 앞에 있어요. 병원 근처 노점에서 물건 파는 할머니에 따르면 그 아이는 거의 1년 동안 매일 병원 주변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수연의 눈썹이 찌푸려 올라갔어요. 1년이라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할머니. 말로는 그 아이가 주로 물리치료실 창문 근처에서 관찰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끔은 낡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기도 했대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요? 아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수연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식 씨, 제발요. 그 아이는 그냥 가난한 거리의 아이일 뿐이에요. 아마도 부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겠죠.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사고 이후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치료에 쏟아부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수십억 원이 쓸모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을까요? 수연은 책상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열자 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담요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모순된 감정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온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고급 침구와 최첨단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춘 그녀의 방은 완벽한 수면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그녀는 병원에서 만난 소년의 얼굴을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저는 아저씨를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15년 동안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걷게 한다는 것. 그것은 꿈일 뿐이었어요. 불가능한 꿈. 수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으로 인해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아버지는 그의 건설회사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주도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재성은 등산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산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척수 손상, 의사들의 차가운 진단,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그 이후 수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냉혹한 기업가로, 밤에는 절망에 빠진 딸로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아침이 밝았을 때 수연은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녀는 재성의 방으로 음식 트레이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트레이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재성은 평소보다 훨씬 생기 있게 보였어요. 그는 심지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그가 말했어요.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제발요. 그 아이는 그냥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잖아요.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말하면서도 넌 아직도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지 않니? 재성이 조용히 반박했어요. 스위스의 그 클리닉은, 미국의 그 새로운 재활센터는,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찾고 있는 거야.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매달 새로운 연구 논문을 읽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전 세계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건 과학이에요, 의학이고요. 그 아이는 그냥 거리의 아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어. 재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강했어요. 확신, 내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것. 수연은 창가로 걸어가 병원 방향을 바라봤어요. 태식의 말처럼 그 아이가 정말로 1년 동안 병원을 관찰했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다면,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수연아. 재성이 간청했어요. 내가 무엇을 잃을 게 있지?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을 15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민호의 치료를 계속하도록 허락할게요. 하지만 제가 모든 과정을 감독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 징후라도 보이면 즉시 중단할 거예요. 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수연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딸아. 너는 항상 내 편이었지. 그날 밤 수연은 이정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을 전했고 예상대로 의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정훈 박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은 아버님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삶의 질이 의학적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15년 동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고 이제 그것을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챕터 의사와 희망 사이의 갈등. 다음 이틀 동안 저택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민호는 매일 3번씩 재성과 함께 치료 세션을 가졌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모든 세션을 감독했지만 점차 소년의 전문성과 진지함에 감명을 받아 간헐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세션은 여전히 비디오로 녹화되었습니다. 진전은 느렸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재성은 양쪽 발에 모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 말에는 발목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작은 변화였지만 재성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민호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던 가정부들과 경비원들도 점차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희는 소년의 예의 바른 태도와 열정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를 마치 손자처럼 돌봤어요. 어느 저녁 수연은 민호에게 할당된 방을 방문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소년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에 들어서자 수연은 민호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리치료책과 의학 전문서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에는 꼼꼼한 메모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구나. 수연이 말했어요. 민호는 빠르게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네, 박 사장님. 내일 할아버지와 시도할 새로운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소년의 노트를 훑어봤어요. 그의 필체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민호야,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니? 내 나이의 아이가 이런 의학 지식을 갖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야.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까봐 걱정돼요. 난 믿을게.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정소부였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하셨어요. 의과대학 정소부? 수연이 눈썹을 찌푸려 올렸어요. 네, 할머니는 교수들이 버린 책이나 자료들을 가끔 집으로 가져오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읽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인체에 관한 것들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한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림만 봤어요. 나중에 글자도 읽기 시작했고요. 할머니는 제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는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지식의 가치를 아셨거든요. 내 부모님은?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어머니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우리를 떠나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대요. 수연은 민호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살던 작은 방에 계속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임대료를 낼 방법이 없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저를 쫓아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왜 하필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니? 수연이 궁금해했어요. 민호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할머니가 제가 8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한쪽 몸이 마비되셨죠. 우리는 개인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가져온 책들을 읽고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내가 할머니를 치료했다고? 수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6개월 후에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보건소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수연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소년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 거짓말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구나. 네,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연은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어린 얼굴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과 성숙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소년의 순수함과 결단력에 감동을 받았어요. 원희 선생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수연이 기억해냈어요. 그는 정말로 존재했니?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네, 존재했어요. 원희 선생님은 은퇴한 생물학 교수셨어요. 작년에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제가 병원 창문 밖에서 관찰하는 것을 보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금 어디 있니? 민호는 시선을 떨궜어요. 돌아가셨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 원희 선생님은 제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분도 저를 떠나셨어요. 수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소년이 겪은 상실과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호야.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있어.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와의 대화 이후 그녀는 소년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희 선생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대체로 진실처럼 들렸지만 원희 선생에 관한 부분에서는 소년이 약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진 씨, 수연이 사무실 전화기를 통해 비서를 불렀어요. 잠시 들어와 주시겠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네, 사장님, 한 가지 조사해 줄 것이 있어요. 원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은퇴한 생물학 교수라고 해요. 이름이 원희인가요? 아니면 직함이 원장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네요. 두 가지 모두 조사해 보세요. 아마도 이름일 것 같아요. 수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정보는요? 작년에 약 6개월 동안 입원했다고 해요. 아마 폐 문제로요. 그리고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민호에 따르면 그는 돌아가셨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수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성과 민호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몇 주 전보다 훨씬 더 똑바르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는 민호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어요. 15년 동안 그는 거의 모든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마치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비록 그의 신체적 회복은 미미했지만 정신적 회복은 놀라웠습니다. 오후 치료 세션 동안 수연은 재성의 방에서 민호의 치료법을 지켜봤어요. 소녀는 마치 숙련된 물리치료사처럼 자신감 있게 재성의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 볼 거예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이건 원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경재생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연은 원희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눈썹을 찌푸려 올렸어요. 소녀는 그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가 여전히 멘토인 것처럼. 세션이 끝난 후 수연은 민호에게 물었어요. 원희 선생님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원희 선생님은 정말 똑똑하셨어요. 모든 질문에 답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항상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다른 어른들은 보통 저를 무시했지만 원희 선생님은 달랐어요. 그분이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요. 그분은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연은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어요. 그는 정말로 이 원이라는 사람을 깊이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니?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시선을 피했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원희 선생님은 어느 날 제게 지방에 있는 형님 집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뵙지 못했어요.
수연은 민호가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캐묻으려 했지만 소년의 슬픈 표정을 보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수연의 사무실로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원희에 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원희가 아니라 원이라는 분이셨습니다. 30년 동안 공립학교 생물학 교사로 일하셨고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환자였습니다. 수연의 눈썹이 찌푸려 올라갔어요. 그럼 민호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네. 부분적으로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원희 선생님은 7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증명서에 따르면 심장 문제였습니다. 사고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살아있는 형제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독신이셨고 가까운 가족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폴더에서 작은 신문 기사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어요. 지역 신문의 부고란이었습니다. 이사에는 원희 선생님이 그의 마지막 몇 달의 빛을 가져다 준 젊은 민호에게 책을 남겼다고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럼 민호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한 걸까?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 아이에게 김 선생님은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는 왜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가 감추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김 선생님의 소지품은 어떻게 됐지? 수연이 물었어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개인 물품은 그의 지시에 따라 민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로 책과 노트였다고 합니다. 수연은 일어나 방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소년이 그녀에게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실감 때문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가? 수진 씨, 민호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수연이 결정했어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겠어요. 민호는 수연의 사무실로 들어서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고 손을 앞에서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소년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원희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 소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어떻게 제가 알아봤어요.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원희가 아니라 원희 선생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지방으로 가신 게 아니라 7개월 전에 돌아가셨어. 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한 발짝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나는 내가 원희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걸 이해해. 제가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웠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구에도 나와 있어. 그분이 너에게 책을 남기셨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이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책과 노트를 주셨어요.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떠나시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수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소년이 얼마나 많은 상실을 겪었는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유일한 멘토까지. 미안해, 민호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민호는 눈물을 훔쳤어요. 원희 선생님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선생님만이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가셨어요. 이제 나와 아버지가 있잖아.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수진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김 회장님 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연은 즉시 일어나 민호와 함께 재성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재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정부 명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옆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물었어요. 마 회장님이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명의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재성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수연아. 그냥 일시적인 통증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수연은 즉시 의사를 부르라고 지시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수연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셨니? 민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운동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재성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민호는 한쪽 구석에 서서 공포에 질린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수연은 소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이 재성을 들것에 실어 나르느라 바빴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구급차에 타야 했습니다. 민호야, 집에서 기다려.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녀가 급하게 말했어요. 구급차가 떠나는 동안 수연은 창밖으로 민호가 수치심과 공포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 민호의 치료 때문일까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맥박은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수연이 속삭였어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재성의 주변을 빠르게 돌아다녔고 수연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몇 주 만에 가장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사장님, 의사가 마침내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의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 폐색전입니다. 혈전이 떨어져 폐로 이동했어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심각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혈전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은 오랜 기간 활동이 제한된 환자들에게 흔한 합병증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갑작스럽게 신체 활동을 증가시킨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연은 즉시 민호의 치료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어떤 형태의 물리치료도 중단하는 것이 좋겠지 시도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절대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성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지만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재성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아버지가 괜찮으시다고 전화해 드릴게요. 재성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재성의 숨이 가빠졌어요. 수연은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다시 그의 얼굴에 올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병원 복도에서 수연은 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민호는 어떤가요? 아직 집에 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태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소년이 짐을 싸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를 막아요. 내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상태가 민호의 치료 때문이라는 의사의 암시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도 내심 그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민호가 현관에 작은 배낭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소년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수연이 물었어요. 죄송해요, 박 사장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다치게 했어요. 더 이상 저를 여기 두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내 결정이 아니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셔. 그리고 그는 내가 걱정돼.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원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나 봐요. 저는 할아버지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은 민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민호는 재빨리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수연은 그를 뒤쫓으려 했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민호를 쫓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를 보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병, 민호의 도주. 사장님, 명희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소년이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구겨진 종이였어요. 수연은 그것을 펼쳐봤습니다. 수연 씨, 아저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해합니다.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저씨에게 제 노트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운동을 계속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쪽지를 꽉 쥐었어요. 소년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사건 직후 잠시 동안 그녀도 정말로 그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사흘 후 재성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의사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태식이 재성을 휠체어에 태우고 리무진에서 내릴 때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호는 어디 있니? 그가 물었어요. 수연은 망설였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하지만 재성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라, 수연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가 떠났어요, 아버지. 사고 직후에요.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가 자신을 비난했나? 재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그 아이는 그냥 가난한 거리의 아이일 뿐이에요. 아마도 부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겠죠. 그를 찾아야 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민호야. 재성이 딸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해. 그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함께 일을 마치지 않았어. 수연은 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치료가 위험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나는 이정훈 박사의 안정을 15년 동안 취했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준 것은 무엇이지? 아무것도. 민호가 내게 준 몇 주는 그 15년보다 더 가치 있었어. 재성의 열정적인 주장에 놀란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민호에게 이렇게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의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관계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민호를 찾아볼게요. 수연이 마침내 동의했어요. 하지만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집안에서 수연은 가장 신뢰하는 직원들을 모았어요. 정태식, 명희, 그리고 수진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민호를 찾아야 해요. 수연이 발표했어요. 누구든 그가 어디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정태식이 말했어요. 제가 몇 번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비가 올 때 광화문 근처에 육교 아래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 씨, 저와 함께 가주세요. 수진 씨, 아버지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명희 씨, 민호가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그의 방을 준비해 주세요. 명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사장님. 저는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회장님께 정말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수영과 정태식은 검은 제네시스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민호에 대해 모순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발병이 민호의 치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를 돕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태식 씨, 민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정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사장님. 그의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하고 현명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어떤 선함이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함과 선함을 잃지 않은 영혼의 빛이었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하자 그들은 정태식이 언급한 육교를 찾아갔어요. 육교 아래에는 몇몇 노숙자들이 판지와 담요로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민호라는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12살 정도 되고 말은 최고의 똑똑한 아이예요. 나이 든 남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 그 꼬마 의사 말이군요. 여기서 몇 번 잤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종로 근처에 이모 할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가끔 그 아이를 돌봐주곤 했죠.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세종로 근처에서 이모 할머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수영과 정태식은 거리의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물어보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한 채소 가게 주인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이모 할머니요? 아, 박모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골목 안쪽에 사세요.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갔어요. 골목 끝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박희모 수선집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수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민호가 정말 이곳에 있을까요? 문을 두드리자 회색 머리에 친절한 얼굴을 가진 70대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호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나요? 여성의 눈이 경계심으로 좁아졌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박수연입니다. 민호가 최근까지 저희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 그 부자 아가씨군요. 여성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민호가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전에 울면서 여기 왔어요.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민호는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를 다시 모시러 왔습니다. 박모는 잠시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수연의 진심을 간파하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더 넓게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민호는 안에 있어요. 수연은 정태식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내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재봉틀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거실에서 수연은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민호를 발견했어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소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수연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소년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 씨,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수연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널 찾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셔서 널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 민호의 눈에 걱정이 가득 찼어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제가 해를 끼치지 않았기를. 그는 괜찮아, 민호야. 수연이 안심시켰어요. 사실 의사들은 그의 상태에서 어떤 환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설명했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민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좀 정말인가요?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이야. 사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 그 휠체어에 갇혀 15년 더 사는 것보다 다시 걷기 위해 노력하다 죽는 것이 낫다고.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내가 그에게 준 희망을 소중히 여기셔. 내가 없는 며칠 동안 그는 계속 널 물어보셨어. 박모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차 두 잔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녀는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며 말했어요. 이 아가씨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민호야. 내가 이 며칠 동안 얼마나 슬퍼했는지 봤단다. 그 할아버지와 내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게 분명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었어요. 제가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와 함께 영구적으로 살길 바래. 민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로요? 정말이야. 넌 적절한 학교에 다니고 의학에 대한 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어. 그리고 물론 계속해서 아버지를 도울 수도 있고, 저를 입양하시겠다는 건가요? 민호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이 결정이 충동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다고 느꼈습니다. 일단은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해.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함께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수연은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미 가족이야, 민호야. 이제 집에 가자. 그날 밤 수연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재성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재성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돌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재성은 손을 뻗어 소년의 팔을 잡았어요.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민호야. 이제 우리 함께 계속 노력하자. 민호의 귀환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연은 소년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덕분에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민호는 이제 저택의 정식 거주자가 되었고 그의 방은 더 이상 손님방이 아닌 그의 개인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재성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치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의학 전문가의 감독을 고집했어요. 15년 이상 재성을 담당해온 이정훈 박사가 이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연은 새로운 의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재호 박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수연이 아버지의 방에서 말했어요. 중년의 신경과 의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 박사님은 신경재생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민호의 치료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재성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새 의사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보나요? 아니면 진짜로 도움을 주고 싶으신 건가요? 윤 박사는 빙그레 웃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모두입니다. 민호군의 접근법은 기존 의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는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재성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할 수 있겠군요. 그날 오후 민호는 윤 박사의 감독하에 재성과의 세션을 재개했어요. 의사는 모든 단계를 꼼꼼히 기록하고 민호에게 각 운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때로는 의학 용어까지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놀랍군요. 윤 박사가 세션 후에 수연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김 회장님의 근육 반응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네, 하지만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의 합병증은 아마도 너무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과 직원들이 모두 식당에 모였어요. 재성은 식당 맨 위에 앉아 있었고 수연과 민호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명희가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수연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민호의 공식적인 환영 파티이자 아버지의 건강한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모두가 잔을 들어올렸어요. 민호는 포도주스가 담긴 잔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수연은 목을 가다듬었어요. 사실 오늘 저녁에 발표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서류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은 새 출발 프로젝트의 계획서예요. 새 출발 프로젝트? 재성이 궁금해했어요. 네, 아버지. 저는 민호의 치료법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재활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기존 의학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위한 장소요. 재성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수연아, 이건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아버지에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요. 민호는 입을 벌린 채 수연을 바라봤어요. 저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내 방법을 문서화하고 연구할 거야. 윤 박사님이 도와주실 거고.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지. 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이미 대부분의 의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교육뿐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식탁볼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연은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어요. 이제 그 기회가 왔어, 민호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 창문 앞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는 할머니와 원희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까요?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저택의 다른 쪽에서 수연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온다고.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른다고. 민호의 공식 입양 서류가 승인되기까지 2개월이 걸렸어요. 수연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그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했지만 법적 절차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민호는 저택에서 임시 가족 구성원으로 생활했어요. 내일이 큰 날이구나. 수연이 민호의 방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소녀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물리학교 과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네, 수연 씨. 조금 긴장돼요. 이제 그냥 수연이라고 불러도 돼. 그녀가 말했어요. 아니면 원한다면 어머니라고도.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수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내일부터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후로 누군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정말 가족을 원해요. 수연은 소년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여전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꽁꽁 얼려두었어요. 그러나 민호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아. 수연이 말했어요. 내가 온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할아버지도 제게 특별해요. 민호가 말했어요. 원희 선생님 이후로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어른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명희는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정태식은 차에 특별한 장식을 달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최고의 제복을 입고 기대에 차 있었어요. 재성은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서 있을 수 있었고 양쪽 다리에서 상당한 감각을 되찾았어요. 수연과 민호가 법원에서 돌아왔을 때 재성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옆에는 윤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재성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공식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모든 것이 승인됐어요. 민호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에요. 재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팔을 벌려 민호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손자야. 민호는 재성을 꽉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 회장님의 척수에서 새로운 신경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민호군의 치료가 실제로 신경재생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언젠가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윤 박사가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복은 현대의학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녁에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수연은 민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것은 의사 가운과 청진기였어요. 내가 언젠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민호는 선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가운을 입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너무 컸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며 속삭였어요. 수연은 갑자기 목이 맸어요. 그녀는 민호를 꽉 끌쳤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으로 살아왔어요.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약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소년의 품에 안겨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년이 흘렀어요. 민호는 이제 14세가 되었고 서울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능 덕분에 그는 자신의 나이보다 한 학년 위에 배정되었어요. 학교에서는 그가 의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진정한 교육은 방과 후에 이루어졌어요. 윤재호 박사의 지도 아래 그는 재성의 치료를 계속했고 동시에 공식적인 의학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박사는 소년의 타고난 재능과 직관력에 계속해서 놀라워했어요. 이제 아이는 천재야. 윤 박사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그는 복잡한 의학 개념을 마치 본능적으로 이해해. 물론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그의 잠재력은 무한해. 재성의 진전은 느리지만 꾸준했어요. 치료 시작 6개월 후 그는 평행봉의 지지를 받아 몇 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를 사용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15년 전에 내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야. 재성과 정원을 천천히 거니며 말했어요. 민호가 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몸은 항상 회복할 능력이 있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받지 못했을 뿐이죠. 재성은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휠체어에 갇혀 있었을 거야. 한편 수연은 새 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대규모 부지를 구입했고 최첨단 재활센터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녀가 기자 회견에서 말했어요.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현대의학과 대체 치료법을 결합해 기존 의학에서 포기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이정훈 박사를 포함한 여러 권위 있는 의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약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재성의 극적인 회복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였어요. 윤재호 박사는 민호의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맡았어요.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의학 전문지에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거부와 비판을 받았지만 점차 일부 의료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관찰한 신경재생은 기존 의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윤 박사가 한 의학 컨퍼런스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호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때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고아였던 그는 이제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끔 할머니와 원희 선생님을 그리워했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안정감과 목적의식을 주었어요. 넌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수연이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 말했어요. 특히 나를. 나는 예전에 감정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어.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알아. 민호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했어요.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잘 곳이 있을지.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매우 밝을 거야. 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출발 재활센터의 개원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민호가 재성을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기로 했고 여러 언론사들도 이 행사를 취재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민호가 말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지. 재성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새출발 재활센터의 개원식 날,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앞에는 붉은 리본이 장식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센터의 유리 외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새출발이라는 상징이 당당하게 정면에 새겨져 있었어요. 개원식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수연은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그녀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니까요. 재성과 민호는 저택에 남아 있었어요. 재성은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고 민호는 할아버지를 도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재성의 정장 넥타이를 메어주며 물었어요. 조금. 재성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야. 3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정태식이 리무진을 준비했고 그들은 개원식 장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그는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휠체어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 작은 소년 덕분에. 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 정장을 입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과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와줘서 고마워. 모든 것이 준비됐어. 재성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민호가 그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재성은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16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독립감을 느꼈어요. 개원식 무대가 센터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수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출발 재활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수연은 민호와 재성을 무대로 초대했어요. 민호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무대에 올랐고 재성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3년 전 우리 가족은 한 특별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수연이 계속했어요. 그 소년은 전통의학이 포기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연은 뒤로 물러서 재성에게 마이크를 넘겼어요. 재성은 지팡이 없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6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들은 제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재성은 관중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는 천천히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을 뻗어 민호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습니다. 이 소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체가 아무리 약해져도 인간의 의지는 끝없이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재성은 민호의 손을 잡고 지팡이 없이 무대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이토록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16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는 재성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이 붉은 리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 그들에게 합류했어요. 함께 세 사람은 리본을 자르며 새출발 재활센터에 공식 개원을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개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승리였습니다. 인간 정신의 승리였어요. 개원식 이후 새출발 재활센터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상담을 요청했고 의료진들도 민호의 독특한 치료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윤재호 박사는 센터의 의료 책임자가 되었고 민호는 특별연구원으로 임명되었어요. 물론 그는 아직 14살이었지만 그의 지식과 경험은 많은 성인 전문가들을 능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윤 박사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민호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회복률이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높아. 우리는 뭔가 혁신적인 것을 발견한 거야. 첫 번째 공식 환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고 5년간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저를 도울 수 있나요? 환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완전한 회복을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3개월 후 그 환자는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줬어요. 환자의 아내가 말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새출발 센터의 명성은 국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정규 의학 교육과 병행해서 센터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재성이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 말했어요. 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 민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은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원희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재성의 회복도 계속되었어요. 개원식으로부터 6개월 후 그는 지팡이의 도움으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회사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새출발 센터의 이사장 역할도 맡았어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 그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작은 소년의 용기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수연은 센터 운영과 함께 민호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최고의 과외교사들을 고용했고 민호가 정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녀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아직 아이라는 것도 잊지 마. 공부만 하지 말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취미도 가져봐.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취미가 바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어머니. 다른 무엇보다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윤 박사는 민호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는 국제의학저널에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점차 의학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그는 하버드 의대의 저명한 신경외과 교수였습니다. 이 소년의 방법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정말 놀랍더군요. 민호는 교수 앞에서 자신의 치료 과정을 시연했어요. 그는 각 단계를 설명하고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교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교수는 수연과 재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아이에게 하버드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교수가 제안했어요. 물론 나이가 어리지만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할 겁니다. 수영과 재성은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그들은 민호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가족과 떨어지는 것도 걱정되었습니다. 민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네요. 수연이 말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민호에게 하버드 교수의 제안을 전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지만 저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센터의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재성은 손자의 대답에 감동받았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지지할 거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성숙한 판단을 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새출발센터는 아시아 최고의 재활센터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되찾았고 많은 의료진들이 민호의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민호는 16세가 되었을 때 의대 입학시험에 응시했어요. 당연히 최고 점수로 합격했고 서울대 의대에 특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의학을 공부하게 되는구나. 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넌 이미 많은 의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민호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새출발센터는 이제 연구소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어요. 민호의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수연이 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야.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환자가 왔어요. 그는 10년 전 산업재해로 척수를 다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함께 왔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 아빠를 도울 수 있나요? 어린 딸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내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도 중요해. 6개월 후 그 남성은 지팡이를 짚고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새출발 재활센터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났어요. 민호는 이제 17세가 되어 의대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동시에 센터의 핵심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이제 김민호 재활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었고 여러 의학교에서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재성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지팡이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다시 회사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새출발 재활센터 재단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누가 내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야. 그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기적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수연은 새출발 재활센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어요. 이제 센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의료진들이 일하고 있었고 매년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는 센터에서 한 특별한 환자를 만났어요. 그는 8세 소년이었는데 선천적 척수 기형으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소년이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민호는 소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함께 노력해보자.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6개월 후 그 소년은 보조기의 도움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자신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해 겨울, 민호는 국제의학회에서 올해의 젊은 의학자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그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거리에서 살았던 고아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할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믿음이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연설을 마친 후 민호는 관객석에 앉아있던 재성과 수연에게 달려갔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호는 의대에 최우등으로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그는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 저녁 민호는 센터 정원에서 재성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재성은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완벽해. 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수연이라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그들이 걷고 있는 길가에는 새출발센터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구나. 재성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수연이 그들과 합류했어요. 세 가족은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워. 수연이 말했어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다니.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재성이 지혜롭게 말했어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어. 우리는 서로를 만나기로 운명 지어져 있었던 거야. 민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매일 감사해요.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이 생긴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날 밤 새출발 센터에는 조용한 평화가 깃들었어요. 센터 로비에 걸린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희망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민호는 그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할머니와 원희 선생님이 하늘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사람씩 한 걸음씩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면서 새출발 센터의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등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등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날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그의 가족이 함께하는 한 기적은 계속될 것이었으니까요.